안녕하세요. 예산간호학원의 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보건간호학 계회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보건행정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하였으니 잘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보건행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문제에서 최대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 즉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들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해당되고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고, 보훈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가 해당되고 각각의 영역을 분류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보장의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최저생활의 보장 기능입니다. 최저생활의 보장을 사회보장이 책임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인데요. 사회보장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 변동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보장 제도는 여러 가지 상이한 소득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또는 이전시키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 통합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 수준을 누림으로써 지역사회에 소속되고 참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목적은 국민의 건강의료를 보장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게 됩니다. 가입은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재원은 기여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부과는 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가 이루어지며 보험급여의 혜택은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공부조란 무엇일까요? 최근 시험 문제와 과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구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즉 의료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재민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소득 보장을 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조세로 하고 있고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고, 보훈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사회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그리고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장애인, 장애아동, 노인 등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이 해당되고 기능을 살펴보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입니다.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저 생활의 보장 기능과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빈곤의 예방과 구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유형은 제3자, 지불제형에 해당됩니다. 피보험자,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기관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 즉 공단에게 청구하면 보험자, 공단이 이를 지불하게 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제의 금액을 살펴보면 입원 기준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 부과, 징수, 보험급여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결정을 통해 형평성을 부과하고 있고 보험 급여는 균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험적 성격을 띠게 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인 국민이 사회적 위험인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부상 및 질병, 신체 장애나 사망 시 재근로자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둘 다 가능하게 되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도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중 마지막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그리고 과거에도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알아두세요. 목적을 살펴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 목욕, 식사, 조리, 세탁,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상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의 예를 살펴보면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는 해당이 되고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정조사,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공단 소속 직원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조사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에까지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게 되며 등급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정 결과 통보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령하게 되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 그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재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에는 방문요양이 있게 되는데 신체활동, 목욕 배번 및 가사활동, 치사, 청소 등이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입니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것이며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이나 대여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가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점은 집에서 평소 생활하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노인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설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 정원은 1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자, 그럼 시설급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가족, 형제, 이웃 등 지역사회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소외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며 국가지원은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15%를, 시설급여 이용 시에는 20%를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서비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호조무사 문제는 요양보호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세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구강 청결, 머리 감기, 몸 단장, 옷 갈아입기, 몸 씻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 해당됩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개인 활동 지원인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하거나 동행하고 책임 기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을 하게 됩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을 하게 됩니다.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서비스에는 인지행동 변화 관리하기 등이 해당되고 방문 목욕 서비스에는 방문 목욕,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는 신체기능 훈련, 기능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입니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는 행동변화, 대처, 응급 서비스에는 응급상황 대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관리 서비스에는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등이 있고 건강 및 간호관리에는 관찰 및 측정,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욕창관리, 투약관리, 호기간호,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이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을 하고 치매 환자의 등록 및 관리,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의 지원,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최근과 과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미국과 같이 민간의료보험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공보조 방식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급여의 형태입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으며 필요한 재정은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조달하여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는데 지방 정부가 관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이나 과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으로 진료비 지불 제도의 종류별로 잘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제, 인도제, 포괄수가제, 봉급제, 총액, 예산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입니다. 첫 번째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을 각각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진료비 액수가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인두제입니다. 주로 1차 진료 의사들의 진료비 지불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매년 초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단골 의사를 정하게 하고 병이 나면 반드시 단골 의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보수는 등록된 사람 1인당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자의 수가 많을수록 의사의 보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의 치료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서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용 질환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 수정치 수술, 항문 수술, 치해, 편도 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탈장 수술, 맹장 수술, 충수 절제술,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악성 종양은 제외하고 재앙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다음은 봉급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과 같은 국영 의료 체계의 병역금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농어촌 등 벽오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쉽게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진료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과도한 의료를 배제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올리는 데 열의가 적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승진과 보수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 예산제, 총액 계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여 예산을 체결하고 그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지불자는 진료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과잉진료 억제 및 의료비 절감 장점이 있지만 첨단 의료기술 도입, 동기를 상실함과 진료비 교섭에 따른 의료 공급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 의료비의 상승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질병이 만성질환이 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고 의료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의 비용이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기적인 여유로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와 의료 서비스 양이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원 규모의 대형화, 진료비의 보상 방법, 의료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